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울증이라는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친구가 뭐 이렇게 뭐 여기 좀 안 좋고 요즘에 좀 뭐 잠을 못 자고 좀 짜증이 나고 그러면 너 우울증 아니니 혹시? 뭐 이런 얘기 되게 흔하게 우리가 하죠.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에 나 되게 좀 우울하다 이런 기분이 좀 있다 그렇게 느끼는 분 많이 있으시죠? 이게 도대체 우울증이라는 게 뭔가 어떻게 어느 정도야지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나 객관적으로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기준이 있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나는 어느 정도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보여드릴게요. 우울증에 대한 진단 기준이에요. 이 중에 한 난 몇 개쯤 해당되나 한번 좀 체크해 보세요. 한 몇 개쯤? 네 개. 6개. 6개. 저도 4개요. 네 개. 네 개, 6개. 네. 저는 한 개 그냥 오늘 좀 일찍 일어났더니 피로가 그럼 잠자면 해결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네. 어쨌든 뭐 4개, 6개, 뭐 여러분들도 막 이러시네요. 저 6가지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된다 그러면 우울증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저희 5분 그렇죠. 중에 한 4분이 벌써 우울증이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지금 의학적으로 말하는 우울증의 객관적인 진단이에요. 좀 의아하시죠? 네. 네. 어떤 게 의아하세요? 아니 저는 굉장히 네. 긍정적이고 밝은데 저 2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그 꼴랑 2가지 가지고 나를 우울증이라고 단정 짓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예, 약간 예.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저항감이 든다. 살면서 뭐 1-2가지 정도는 저 정도에 느낄 수 있잖아요. 뭐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죠. 절대 예.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기서 말하는 우울증의 진단은 전체적으로 내 모두가 좀 우울하다. 그런 기간이 한 2년 이상 됐다. 이런 전제 위에 저 중에 2가지가 이상이면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좀 억울한 느낌 많이 드시죠? 선생님 저는 예. 지금 이거 말고도 조금 억울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언제였냐면 첫째 아이를 낳고 나면 산후우울증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기를 낳고 나면 예. 말도 안 돼. 나에게 무슨 산후우울증?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그 귀한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만 조금 우울한 감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힘들어서 제가 이제 잘 아는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 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내가 아이 낳고 나서 약간 우울감이 든다. 근데 제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무섭게 누나 100% 산후우울증이야. 가서 그 우울증 처방약 받고 먹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때도 굉장히 억울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죠. 예. 우울이라는 것은 어떻게 인간한테 생기는 감정이냐면요. 벽을 만났을 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우울이에요. 예. 어떤 한계, 넘을 수 없는 벽.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요. 하루 24시간 그런 벽에 갇혀서 살아요. 누구나 다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예. 내가 더 열심히 마음을 더 내면 내 시간이 30시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24시간이라는 한계 있고요. 사람은 뭔가 더 뭘 해보고 싶어도 내 삶이라는 것은 유한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우울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한계와 벽을 끊임없이 느끼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 힘든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중학교 2학년 아이였는데요. 아들을 키우는 엄마였어요. 학교에서 우울증 체크리스트로 중증 우울증이 나왔고 얘가 자살 충동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왔다는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라 상담 선생님이 그랬죠. 깜짝 놀라서 이제 전문가를 막 수소문해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 짐작처럼 부부관계가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다툼이 심했어서 아이한테 관심을 잘 못 가졌던 거죠. 부모의 그런 그 갈등이나 이런 것이 아이의 우울증에 영향이 있었다. 뭐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오라고 예약 날짜를 딱 잡아놨는데 아이가 그다음부터 나 치료 안 받는다고 병원 안 간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엄마 눈에 어떤 게 보이냐면 얘가 그 사이에 조금 이상하게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엄마가 음식을 차려주면 엄마가 차려준 음식은 무조건 안 먹었대요.
그랬는데 엄마한테 밥도 차려달라 그러고 해주면 먹고, 그리고 엄마가 옆에 있으면 이렇게 자꾸 와서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엄마가 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를 제가 이제 듣게 됐어요.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그때 우울증 검사를 하고 결과를 들으러 엄마랑 같이 간 날 둘이 그 의사 선생님 앞에서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그때 이 아이가 엄마 눈을 봤나 봐요. 그냥 이렇게 봤는데 엄마 눈동자가 막 떨리면서 눈물이 핑 돌았던 거를 아이가 본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아이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우리 엄마한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엄마가 눈물이 핑 도는 순간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굉장히 안심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니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안도한 거죠. 그리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병원 앞에 돈가스 집이 있었대요. 근데 병원에 갈 때마다 엄마랑 그 돈가스를 먹었나 봐요. 근데 그 돈가스가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엄마가 나중에 아이한테 들은 거죠. 엄마는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얘가 왜 좋아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면서 이 아이가 좋아졌던 거죠. 그 얘기를 엄마가 전하면서 진짜 강물처럼 울더라고요, 저한테. 이 아이를 치료한 요소가 그러면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엄마 흔들리는 눈동자 안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한 거죠. 나도 있어. 우리 엄마가 나를 인지하고 있어. 나를 의식하고 있어.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 그 시선 속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한 거죠. 그것이 아이를 그 순간에 끄집어 올린 거죠. 건져낸 것이죠. 그것이 치유의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거죠. 예. 우리가 한 인간의 이런 내면, 어떤 한 인간의 그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이런 존재감, 존재를 의식하고 주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고 전문적인 것에만 의지한다는 것도 저는 그런 거 전문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분이 명품 매장의 판매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도 굉장히 고급지게 해야 되는 그런 압박이 있는 사람이죠. 거기서 한 18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공황장애로 쓰러진 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객들이 까다로운 고객이 많고 컴플레인이 되게 많고, 그래서 너무 많이 모욕이나 뭐 시달림이나 이렇게 굴욕감, 모멸감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딴 매장보다 훨씬 더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육들을 할 거 아니겠어요. 회사에서 교육하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영어 이름을 정해라, 매장에 들어올 때. 그래서 자기가 마이클로 정했대요. 자기는 예를 들면 김철수인데 명품 매장에 이렇게 딱 출근을 하면 마이클로 생각해라. 그래서 당신이 받는 모든 모욕이나 굴욕이나 이건 마이클이 받는 거다. 그리고 퇴근할 때는 마이클 벗어놓고 다시 네게 김철수로 들어가라.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제 그게 프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위적인 규정이 어떻게 가능해요? 자기는 알잖아요. 마이클이 김철수고 김철수가 마이클인 거를 자기가 알잖아요. 그게 어떻게 분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려고 막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서 이제 병원에까지 가게 된 거죠. 연예인들의 삶도, 스타의 삶도, 우리의 삶도 결국은 내가 나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끝에 사실은 심각한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이런 노이로제들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삶인 거죠. 그래서 내 존재에 대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집중을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근데 내 존재라는 게 뭐냐? 내 존재에 집중한다는 게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냐, 어떻게 살아야지 내 존재에 집중하냐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존재의 실체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몸의 실체는 내 육체죠. 내 신체가 나죠. 내 심리적인 나는 뭐예요? 예를 들면 내 취향이 난가? 내 생각이나 신념? 내 가치관이 난가? 내 견해? 뭐 이런 것이 난가? 뭐가 난가? 내 존재의 실체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 감정, 내 느낌이 나예요. 예를 들어서 내 생각, 내 신념, 내 가치관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부모의 생각이나 책에서 본 가치관이나 스승의 신념이거나 이런 경우 많아요. 근데 내 느낌, 내 감정은 오롯이 나예요. 그거는 어김없는 나예요. 그래서 내 존재의 핵심, 내 실체는 내 감정, 내 느낌이에요. 근데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불안하고 그럴 때 힘든 얘기 할 수 없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감정인데요. 그 얘기를 왜 못하게 되냐면 우리는 감정을 별로 이렇게 가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다, 불안하다 그러면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빨리 일어서야지. 이렇게 생각으로 감정을 다 덮어버리고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내 존재의 핵심은 감정이에요. 느낌이에요.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나에서 멀어져요. 내가 나를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병이 나요. 나라는 존재는 아까 자기 존재의 핵심이 감정이라고 했는데 감정은 날씨와 같아요. 맑았다가 흐리기도 하고 태풍이 있었다가 갑자기 화창해지기도 하고 그러듯이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시시각각으로 계속 변해요. 살아있는 존재는 계속 움직여요. 변해요. 달라져요. 그게 내 존재의 내면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날씨와 같이 반영해주는 신호인 거예요. 감정은. 그래서 내 존재의 핵심이 감정이고 근데 그 존재의 핵심은 늘 움직여요. 근데 참 이렇게 외부적인 시선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구속을 받다 보면 내 존재의 핵심인 감정, 그 자연스러운 흐름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검열이 들어가고 억제하게 되고 통제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 끝이 나중에 혼돈인 거죠. 이것의 다른 말이 또 공감이기도 해요. 예. 공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얘기를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하면 그냥 무조건 동의해 주는 거, 그냥 맞다 해주는 거, 내가 동의할 수 없지만 그냥 인정해 주는 거, 참고 끄떡끄떡. 이거 공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공감 코스프레예요. 그건. 공감 아니에요. 우리 보통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연 이렇게 나오면 눈물 주르륵 흘리는 거 보면 되게 공감 능력 좋은 사람. 나는 그런 거 봐도 눈물이 잘 안 흘러. 그럼 나는 좀 공감력이 떨어지는 사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거 공감 아니에요. 예. 어려운, 슬픈, 힘든 사연 보고 눈물 주르륵 흘리는 거, 그럼 그거 뭐냐? 그거 그 상황에 대한 감정적 리액션이에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은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게 공감이고요. 알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물어봐야 돼요. 어떤 친구가 그래요. 자기가 그 회사 다니는데 자기 회사 동료가 일주일째 이렇게 자꾸 멍하게 있고 윗사람이 뭘 얘기를 해도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해서 상황을 엉뚱하게 풀어나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도 피해를 받게 되고 일주일 동안 그 친구가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인가요? 저한테 물어요. 제 후배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니? 나 모른다.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친구한테서 물어야 된다. 너 무슨 일 있니? 너 요즘에 되게 멍한 것 같아. 옛날 같지 않아. 지금 이렇게 해서 옆에 사람도 힘들어지는데 너 지금 좀 느끼고 있니? 내가 걱정돼서 하는 거야. 너 무슨 일 있니? 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걱정돼서 그러는데 물어봐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 정신을 차리고 남들도 아나?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나? 갑자기 정신이 나면서 근데 사실은 내가 이랬어 얘기를 시작할 수 있죠. 그걸 들어야 네가 이런 상황이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구나. 그때 돼서야 할 수 있는 것이 공감인 거죠. 근데 우리가 어줍지 않게요. 자꾸 이렇게 지레짐작 해석을 해요. 너 그런 건 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 뭐 이런 거 아니니? 이런 거 아니니? 늘상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주고 아니면 이러이런 조언을 해주고 자꾸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해주는 조언이나 충고나 내가 받아들여질 리 없는 거예요. 화가 나기만 하죠. 그래 알았어. 조언 고마워. 충고 고마워. 그래 그러는 게 좋겠어. 라고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죠. 예전에 어떤 인권 관련한 집회에 나갔다가 남편이 경찰에 구타를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반신을 잘 못 쓰는 상태까지 이제 상황이 막 그렇게 됐던 이제 수년 전의 얘기예요. 그 친구가
예, 30대 주부인데 아이는 셋이고 남편은 그렇게 부상당했고 막 시리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갑자기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남편한테도 화가 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얘기를 막 하다가 막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뭐가 제일 화가 나냐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막 분노를 터뜨리다가 선생님 제가 운전면허가 지금 없는데요. 내가 운전면허만 있었으면 트럭을 몰고 경찰청 정문을 들이받고 다 불태워버리고 나도 그냥 딱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다 그랬어요. 운전면허가 왜 필요해요? 그냥 들이받고 말 건데 면허 없어도 돼요. 내가 그랬어요. 네, 면허 없어도 돼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막 분노가 있었다가 이렇게 피 웃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위험해 보이나요? 예, 공격적인 행동을 촉발시키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 상황이 다 들이받고 다 부숴버리고 나도 끝내고 다 싶을 정도로 내가 억울하고 화가 난다는 말을 한 거지 진짜 그거를 그렇게 했다는 말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억울함과 그 화를 스펀지 물 빨아듯이 그냥 쫙 받아주면 토달지 않고 충고질하지 않고 좋은질하지 않고 조금 감정을 누그러뜨려 보세요. 뭐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어떤 얘기도 손대지 않고 토달지 않고 그 감정을 그냥 온전히 흡수한 거예요. 네 마음이 옳다. 네가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땐 이유가 있는 거다. 내 들어봤더니 그 이유 알겠네, 느껴지네. 옳다. 온 체중을 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공감을 방해하는 요소를 만나면 저는 진짜 싸워요. 딸을 잃은 엄마가 있었어요. 한 2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잊어라, 뭐 너도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니? 남은 식구들도 돌봐야 되지 않니?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자기도 그래야 될 것 같고 근데 잘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직장을 얻어서 일을 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 출근을 하러 나가는데 운전을 하러 가는데 라디오를 듣다가 뭐 어떤 자극도 없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운전을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아침에 출근 시간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점심이 돼도 안 끝나요. 이게 통제가 안 될 만큼 그냥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하고 남편이 뛰어오고 그랬는데 한 4시까지 눈물이 안 멈춰요. 응급실에 갔어요. 그랬는데 응급실에 가서도 뭐 호흡을 어떻게 해봐라 뭐 해도 이게 안 가라앉아요. 내가 사실 딸을 잃고 뭐 이런 상태다. 근데 2년 됐다는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 이제는 아이를 좀 이렇게 보내주셔야 돼요. 편안하게. 그래야 아이도 편고 엄마도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엄마가 이렇게 확 이성을 잃은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그냥 뛰쳐나왔어요. 엄마가 와서 저한테 했던 말 첫 마디가 뭐냐면 선생님 제가 미친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눈물을 멈출 수도 없고 이게 제가 서서히 미쳐가는 것 같아요. 저 미친년이 된 것 같아요.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희 엄마라고 할게요. 예, 영희 엄마, 영희가 지금 사라졌는데 영희가 없어졌는데 영희 엄마가 안 미치면 누가 미쳐요? 영희를 잃었는데 영희 엄마가 멀쩡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게 엄마예요? 그게 미친 거지. 그랬어요. 저는 그런 말까지 했어요. 당신 친구가 만약에 딸을 잃고 계속 만약에 울음이 안 그친다 그러면 당신 친구한테 미친년이라고 할 거냐? 남한테 하지도 않을 말을 왜 자기한테 함부로 얘기하느냐? 자기한테 사과해라.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엄마가 그렇죠 선생님, 제가 미친년이 아니라 엄마라서 그런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하고 사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셀프 텔러라는 존재가 있대요. 셀프 텔러. 나에게 말을 거는 나. 근데 이 나는 언제 말을 거냐면요. 평상시에는 안 걸다가 어떤 긴급한 상황이 툭 하고 올 때. 자, 오다가 접촉사고가 툭 났어요. 그럼 셀프 텔러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 거예요. 2 종류로. 첫 번째, 천만다행, 5만 다쳐서 다행이다. 차는 보험 처리하면 돼. 완전 오늘 건진 거야. 안 다쳤잖아. 벨트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고 차가 툭 받치는 순간 어쩐지 요즘에 별일이 없었다. 아이고 나 진짜 나 요즘에 뭐가 잘 돼서 불안불안했어. 아이고. 제일 짜증나.
그 셀프 텔러가 보통 딱 뭐라고 말해요? 너 이럴 줄 알았다. 아 어쩐지 행복하다 했다. 요즘 아무 사건 사고도 없다 했다. 딱 이렇게 진짜로. 저는 그냥 이러고 마는데. 아 봐봐 안 다쳤지. 괜찮다. 뭐라고 해요? 저는 거의 전자편이에요. 큰 일을 막기 위해서 액땜을 했나 보다. 근데 좋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황보경 씨. 저도 전자편인데 좀 세옹지마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아 그래요? 저는 다시 하겠습니다. 안돼.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나요? 괜찮아. 자 그럼 여러분은 한번 우리가 다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 나는 그런 사건 사고가 툭 날 때 야 몸 안 다쳤으니까 천만다행이야. 이만하면 다행이야. 이런 소리가 들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어쩐지 요즘에 별일이 없었어. 솔직히. 거의 반반 정도 되시네요. 그러면 그 셀프 텔러라는 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알아봤더니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그러한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준 사람들의 언어와 비언어에서 영향을 꽤나 많이 받았대요. 저는 어려서 미국 영화를 봤어요. 미국에 갔어. 아이가 비싼 접시가 깨졌는데 엄마가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죠? Are you okay? 얼굴 표정, 비언어를 쓰면서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저는 그때 제가 미국 스타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USA 엄마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저희 엄마 전라도 해남 사람이에요. 겁나부라. 이것이 오네 아주 징해부라. 자, 쨍그를 함께 했더니 뭐단지 냉겨두냐 다 깨부러라! 저는 언젠가 미국에서 친엄마가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국 애들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을 뻔해봐요. 엄마 아이 구해내고 아이가 인식이 돌아오자마자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 서글서글한 비언어를 쓰면서 똑같이 말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오케이.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그리고 마지막 아이의 운명을 바꿀 긴 대사를 치죠. 넌 이 힘든 사건을 통해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여러분 얼굴 표정이 그건 왜 영어로 안 하냐? 그건 왜 영어로 안 하냐? 좀 쉬운 것만 영어로 하고 말이 길어지니까 한국말로 할 수 있으면 해드렸죠. 너무나 감동적이죠. 인간은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망하거나 죽는 게 아니고 힘들었을 때 위로 못 받으면 그때 망하는 거래요. 저도 고향이 바닷가였어요. 예? 수영하다가 미역에 미끄러져서 죽을 뻔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알았어요. 위로는 필요 없다. 조용히 넘어가는 게 최고다. 뭐 이거 얘기한다고 뭐가 되냐? 그런데 저희 막내 누나 김미자 촉새 입이 엄청 싸요. 어느 집에나 그런 것들이 꼭 있습니다. 그 촉새가 가서 엄마한테 보자질을 했고 아들은 죽을 뻔했고 집에 겨우 살아서 들어온 아들에게 엄마가 뭐라고 하면 아들의 인생이 반전 가능하다고요? Are you okay?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근데 엄마는 저를 보시더니 짧게 하시더라고요. 뭐단지 살아버렸냐? 아가, 너는 뭐단지 살아버렸어.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은 그때 저는 아이가 느꼈던 감정을 기억해요. 첫 번째, 자책. 나는 왜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바닷가에 놀러 가서 나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나? 엄마 말대로 공부도 못하고 이런 일이나 하고 그러면 아이는 자책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주변 어른들이
우리가 사건과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말해줬냐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우리의 셀프텔러를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의식의 반복은 무의식이거든요. 그리고 무의식은 다시 의식의 영향을 또 주고 이것의 반복은 인간의 운명과도 같고 인간의 삶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우리 네 분은 어렸을 적에 기억에 남고 그럴 만한 어떤 뭐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결정적 순간에 한마디를 해준 게 딱 기억나는 게 혹시 있으세요? 누군가 저를 밀어가지고 제가 높은 데서 떨어진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뭐 하려고 하루는 공부는 안 하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사서 그분 한씨 아니에요? 저희 엄마도 한씨인데. 네. 비난. 네네. 그래서 그 이후로 절대 그 높은 곳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트라우마? 지금도 그러면 높은 곳은 잘 가지 않아요? 네. 촬영한다 할 때 뭐 좀 그런 위험한 곳은 그럼 사전에 콘티 보고 그건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일할 때는 조금 위험해도 감수하고. 감수하고 하는 거고 평소에는 그래요. 치타 씨는 어떠세요? 사고가 뭐 난 적이 저도 있어서 근데 저는 그때 버스를 이겼다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고 살아서 천만 다행이고 운명이다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건 사고를 안 당하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당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버스를 이겼구나 네가.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게 다시 또 그 버스를 타게 하는 트라우마를 그런- 극복하게 하는 그 그렇죠. 무엇이세요? 큰 트라우마는 안 생겼어요. 가끔 뭐 차 타고 가는데 옆에 큰 게 있으면 하긴 놀라긴 하는데 내 일상에 지장이 될 네, 만큼은 지장이 아니지. 될 만큼은 아니에요. 그분 참 만나보고 싶네요. 황진수 씨는 뭐 사건 사고 별로 많이 겪었죠? 네. 많이 겪었죠? 네. 수도 없이 네. 저는 택시에 치였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달리기 그때 제가 동네 1등이었거든요. 택시를 내가 따라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무모하게 뛰어들어갔어요. 택시가 달려오는데 근데 정말 큰 사고여가지고 공중에 날라서 바닥에 얼굴 이쪽이 다 벗겨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엄마한테 죽었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다녔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때 할머니 집에 맡겨졌었는데 이제 생각나는데 할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해주셨어요? Are you okay? No problem. 할머니 어디 분이신데요? 할머니가 한국 분이십니다. 보세요. 아이들은 뭔가가 잘못되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말을 안 하는 게 있고 근데 그 아이가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어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른이 되냐? 지식, 그리고 체격, 사회적 위치. 그렇지만 마음은 어린아이로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우리 결혼하신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랑 살아보니까 남편이 나이가 먹을수록 어른이 되던가요? 애가 되던가요? 애가 되죠? 인자해지던가요? 잘 삐지던가요? 잘 삐지죠? 삐지면 대화로 풀려고 하던가요? 지 동굴로 기어 들어가던가요? 동굴로 들어가죠? 그러면 여자는 비난을 한다고요. 왜처럼 왜 저래? 나이가 몇인데? 그러면 남자는 그 비난에 더 깊숙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도대체 남자들은 왜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되지 못하고 애가 되고 잘 삐지는 걸까요? 저도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자분들을 만나면서 왜 삐지게 됐나. 그리고 저는 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남자가 어렸을 적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좀 했으면 남자는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상대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잘 삐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의 40대 중후반, 50대, 60대, 70대의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할 걸 했죠. 그리고 자기가 맞는 걸 자꾸 해봐야 아는데 안 해본 거죠. 그리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죠. 저는요, 한번 마음의 병이 왔거든요. 마음의 병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얘기하면 좋대요. 나 힘들다고. 근데 누가 얘기를 못 하냐면 첫 번째 자존심 센 사람.
자기 이미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남한테 피해 주기 싫어하는 사람. 저는 그 두 가지 다더라고요. 남한테 피해 주기도 싫고 그리고 자존심도 세고. 저는 제 이미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소통 강의 이런 거 하는 강사인데 우울증이면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아 하기 싫어. 그러다가 견디다 몸에 증상이 와서 찾아갔어요. 병원에. 그래서 딱 갔는데 어디가 안 좋으셔서 오셨어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디가 안 좋으세요? 갈까? 아 이게 심장이 이런 식으로 쪼이고요. 저녁에 잠을 못 잔 지 한 3, 4일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젊은 사람도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심장이 쪼인다. 그러시더니 다른 증상은 없어요? 다른 증상이요? 다른 증상. 목숨이 두 개면 하나는 아직 애가 어려서 남아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죽고 싶다. 선생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을 먼저 어떻게 하고 나서 제가 죽는 걸로. 선생님 지금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다시 써주십시오, 선생님. 이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다른 병원에 가서 처음부터 이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도 나름 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마음의 병을 이기려면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허리띠를 해요.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허리띠예요. 저 여러분의 시선이 저의 얼굴 말고 허리에 계속 온다는 걸 많이 봤어요. 물론 여러분 눈에 보기엔 밧줄처럼 보이겠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나씩 찾으면서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알아냈어요. 저는 과일을 맺는 과일 나무를 제가 재배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저는 포도를 좀 해요. 강의가 주업이니까 많이는 못해요. 그냥 남양주 쪽에 한 7만 평? 텃밭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뭐 노는 땅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하는 거죠. 뭐. 전 한 그루가 있어요. 한 그루. 가평 강연 가다가 길거리 농원에서 포도를 팔더라고요. 나무를. 포도나무 파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열매가 맺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7년 동안 열매가 나요. 그래서 아침마다 사진으로 담아보거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을 치료하는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자라서 이제 그런 거 다시 되돌려주자 해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여름방학 때 사회복지 실습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여서 거기에 계셨던 이제 제일 높으신 분이 나중에 평가 때 너는 이제 사회복지 실습을 실패했다라는 말을 이제 직설적으로 바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로를 생각했던 건데 난 실패한 사람이구나. 거기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여성분 괜찮으시겠어요? 네. 어떤 게 좀 마음이 힘드셔서 눈물이 그렇게 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좀 내성적이고 그 부모님 관계도 안 좋고 심지어는 이제 저도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람 관계 때문에 최근에 그만두고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오늘 여기는 누구랑 오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아니면 혼자? 신청해서?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은 아직까지 선생님 힘이 분명히 있으신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힘이 없으면 그 신청 못 하거든요. 사람이 여기에 온 것은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 최근에 정말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좀 이름 들으면 다 아실 레스토랑인데
식사를 하다가 너무나 감동적인 문구를 본 거예요. 벽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사랑이여라. 그 밑에 레스토랑 상호 병천순대라고 써있어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사람의 몸이 잘 이동하지 않고 사람은 잘 변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마치 구름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힘으로 옮길 수 없고 칼로도 옮길 수가 없어요. 오직 구름을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죠. 근데 그 바람이 인간에게는 사랑인데, 즉 무슨 사랑이냐면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 그리고 내 안에 아직 삶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쩌다 어른 이거 신청한 거예요. 그리고 신청했다고 다 되지 않거든요. 아직 삶이 자매님이고, 아직 삶이 자매님이고, 아직 삶이 선생님을 아직 삶이 선생님을 포기하지 않은 거라고 받아들여도 돼요. 최근에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연주를 했어요.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 체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하는 것도 신세계로 들어가려는 거고, 어두운 내 삶, 내 어두운 주변 과거에서 내가 또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건데 이게 되게 두려워요. 네. 저는 배우가 너무 하고 싶은데 뭐가 제일 두렵냐면 제가 연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게. 그 경험을,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이걸 어디 가서 얻어야 될지. 그리고 자꾸 뭐 겨우겨우 해서 찍었는데 편집되고. 두렵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우리는 그런 자기의 신세계를 앞두고 있거든요. 제대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이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신세계로 들어가려는 거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도 신세계로 들어가려는 거고. 뭔가 우리는 삶이 죽을 때까지 계속 신세계로 들어가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세계에 아주 유명한 음악이 이거예요.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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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영화 어디서 나오죠? 조스에서. 뭐가 등장하기 전에 이 음악이 나올까요? 상어. 그렇죠. 한 번에 나를 토막 내버릴 것 같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한 건 그거예요. 마치 조스처럼 선생님의 영혼을 토막 내버린 것 같아요. 야, 넌 안 돼. 야, 내가 이거 하루 이틀 하냐? 너 같은 애가 사회복지사가 되면 안 된다고. 넌 너나 복지해. 그러면 막 심장이 다 찢어지는 것 같아. 나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정말 살아야 되나? 내가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스티븐 스필버그는 신세계로 들어가는 두려움을 그렇게 조수가 나오기 전에 쓴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연결된 음악이 중요해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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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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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여기에서 여러분 느껴지는 느낌은 뭐예요? 경쾌함, 활기참, 기대, 설레임, 환희. 삶이 두렵거든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두려우니까 연주 그만하면 내 음악은 두려운 음악으로 딱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계속 연주하시면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